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경영대 홍기훈 교수입니다. 저는 아리백 추진 동향과 달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여기에 있는데요. 요새 아리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하죠. ESG라는 키워드와 함께 굉장히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리백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정책기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에 반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아리백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도의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아리백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동향은 어떻게 되면서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달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정부서부터 이 이니시티브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ESG라는 이슈는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2008년, 2007년, 2008년에도 이미 녹색 성장, 그린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환경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 왔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강조가 돼 왔고, 또 녹색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키워드들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오던 것들입니다. 사실 이 역사가 굉장히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꽤 됐죠. 2006년에 코피 아난 전 유엔 총장이 ESG라는 이야기를 금융적인 측면에서 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녹색 아니면 지속 가능한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한 2017년, 18년에 들어오면서 유엔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이제 세계적인 기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금융의 개념으로 완전히 자리 잡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요. 2018년, 2019년에 계속해서 그 그린 뉴딜 아니면은 이 ESG를 통한 성장이 계속 강조가 돼 왔고요.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2020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선언을 합니다. 그린 뉴딜을 2030년까지 해서 73조 원을 투자하겠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우리는 아리백을 추진해야 된다. 그린 텍소노미를 이끌어 나가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그린 뉴딜이라는 이 직접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재생에너지 시대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탄소를 태우고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나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결국에는 인류가 이 세계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길어봐야 7, 80년 그리고 사실상 경제 생활을 하는 건 3, 40년밖에 안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와닿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7, 80년, 100년 이후의 인류를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건 참 이상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런 대의적인 부분들도 존재를 하겠지만 당장 기후변화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식량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서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 기반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화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에 각국별로 기후 지역적 특성 및 보유 기술 수준에 따른 에너지 발전원을 선택을 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도 또한 이러한 기조에 맞는 정책과 제도의 혁신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린 뉴딜 정책 간담회가 2020년에 개최가 됐었고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아니면 논의사항을 놓고 보면 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아리백 이원 지원 방안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0기가와트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비영리 단체인 더 클라이맥 그룹하고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가 연합이 돼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를 이끄는 조직이 비영리 단체입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이고요. 대상도 모든 기업이 아니라 연간 전력을 100기가와트 이상 소비하는 대기업들, 큰 기업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리백이라는 거는 뭔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캠페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 애플이나 구글, BMW와 같이 세계의 규모의 대기업 약 500곳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러한 대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의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아니면 부품 공급업체들에게도 아리백에 참여하거나 이것을 이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다수의 기업들도 이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왜 아리백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캠페인이라고 했죠. 자발적인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들이 인류의 아니면 지구의 미래의 환경을 너무나도 걱정을 한 나머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기업들뿐만이 아니에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리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아리백 이행 지원 방안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속화되는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도 굉장히 아리백이라는 이 캠페인에 강력한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아리백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캠페인이라는 데서 제가 강조를 했듯이 아리백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리백에 참여를 선언한 기업들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한 게 아니라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단계별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다 정도의 이제 목표 비율 정도를 제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아리백이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 분류 체계는 간단하게 말을 해서 에너지원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5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세계 각국은 탄소세와 같은 제도적인 규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에 대한 중간 목표 중 하나로 녹색 분류 체계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주도하에 유럽의 기업들은 그린 텍스노미 기준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강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영업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럽 각국들이 유럽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비유럽 기업에게도 당연히 자국 기업에게는 당연히 적용을 하는 거고요. 모든 비유럽 기업들에게도 같은 강도의 규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유럽 기업이 그린 텍스노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유럽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수출할 때 탄소세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시장 진입 자체를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유럽 아니면 비자국 기업들에게도 적용을 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에만 이런 환경적인 아리백과 같은 규제 아니면 그린 텍스노미와 같은 규제를 적용을 했을 때
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기업 중에서도 유럽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똑같은 규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 유럽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세계 규모의 대기업들은 그린 텍스노미의 선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리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연쇄작용으로 자신들에게 협력하는 기업들에게도 아리백에 참여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과 같이 유럽에서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곳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리백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리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아리백을 진지하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어떻게가 중요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일단, 그리고 사실은 해외에서도 비슷합니다. 조금씩 이제 규제의 디테일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2022년 현재 아리백 이행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녹색 프리미엄제가 있습니다. 총 6가지 이행수단이 있고요. 그게 녹색 프리미엄제, REC 구매,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5개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 총 5가지 이행수단이 있고요. 이러한 이행수단은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 구매,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프리미엄제는 간단합니다.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를 해서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녹색 프리미엄 판매 재원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해서 일반 전기 사서 돈 더 주세요입니다. 그러면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그 추가적인 비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녹색 프리미엄이 신재생 에너지를 다시 발전하는 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REC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 소비자가 이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 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이제 REC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이 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녹색 프리미엄제랑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REC를 구매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 전력을 소비를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기업이 전력을 소비를 할 때 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추가 비용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에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녹색 프리미엄제나 인증서 구매 모두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기업이 더 부담하게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PPA는 조금 다릅니다. 한전을 중개로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 간의 전력 거래를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 PPA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사실 위에 두 개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게요. 직접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한 거를 가지고 와서 소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리백의 원래 목적과 굉장히 가장 부합하는 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엔 PPA를 구매한다는 거는 내가 전기를 사용할 때 이 전기가 정말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 친환경적인 인증을 받은 에너지원을 내가 직접 사와서 사용을 한다는 게 PPA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는 사실 유의미한 이행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분 투자가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내가 쓰는 겁니다. 이건 되게 애매하죠. 기업들이 직접 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그냥 에너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발전사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발전이 있습니다. 자가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이제 깔아가지고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만들어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적 차원이나 아니면 각각 가구에서는 쓸 수 있을지 모르나 기업이 이런 방법을 쓰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맨 위에 녹색 프리미엄제와 REC 구매와 PPA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백은 저렇게 5가지로 인증을 받아서
달성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국가의 인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분명히 아리백은 자발적인 캠페인이라고 우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국가의 인증을 받는 규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ESG의 주제들의 어떻게 보면은 모순 아니면은 현실과의 괴리인데요. 굉장히 많은 ESG 토픽들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이행 방안이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달성해야 하느냐에 가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에 있어서 아리백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대부분의 ESG 활동들은 비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이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청사진을 가지고 ESG의 테마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정부의 개입 아니면 정책적 개입이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아리백이 그럼 새로운 무역장벽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유럽의 녹색 분류체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는 유럽으로 수출 시 탄소세와 같은 관세 부과 혹은 시장 진입 자체의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유럽은 아리백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려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유럽이 아리백을 달성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리백을 달성하지 않으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의 수출의 30%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역 장벽이라면 WTO에 제소를 하거나 외교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유럽이 아리백을 추진을 하는 것이 외국에 있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자국의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역장벽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만약에 WTO에 제소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제소할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아리백과 같은 무역장벽처럼 보이는 이슈들을 제소를 하게 된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친환경적인 이 이니시티브를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리백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기는 또 어렵습니다. 한 번 더 꼬웁니다. 여기서 이슈가.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무역의 비대칭성 때문에 아리백을 무역장벽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모든 국가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아리백이 무역장벽이 아니라는 것으로 주장이 되고 우리도 이거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수출입을 활발히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아리백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보니 이 아리백이라는 이슈가 국내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백을 2050년까지 달성한다고 주장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2050년까지 달성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언제까지 달성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 많은 기업들이 203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달성을 하니까 뒤처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리백도 그렇고 ESG도 그렇고 비용의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2050년까지 약속을 했으면 2050년까지 달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유일한 이슈는 만약에 2030년까지 달성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적거나 아니면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2030년까지 달성을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2030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양자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50년까지 달성하는 캠페인이니 2050년까지 달성을 하면 될 텐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2050년에 가서 우리는 아리백을 달성을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이슈가 마지막으로 생깁니다. 이게 바로 눈치 싸움입니다.
그래서 2050년은 너무나도 먼 미래입니다. 3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있는 먼 미래인데요. 만약에 그때가 돼서 지구의 환경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리백을 달성할 만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달성하지 않아도 되겠죠. 또는 지구의 환경이 너무나도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회사 하나가 아리백을 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달성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현재로서 아리백은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그러므로 2050년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건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2050년이 됐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돈이 안 들어가는 비용 지출이 가장 적은 이슈들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때가 돼서 천천히 아리백을 완전히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의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제 아리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리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리백의 이행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아리백은 어떻게 달성이 되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